NHL 2016-2017 플레이오프 각 컨퍼런스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타와 대 피츠버그, 내슈빌 대 애너하임. 이 네 팀 가운데 스탠리컵에 한 발 더 다가갈 두 팀은 어디일까요? 2017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은 조별리그를 마치고 8강 토너먼트에 돌입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짚어보고 마지막 남은 일정을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9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오늘은 96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오늘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힘찬 PD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요즘 들어서 저 이현섭 기자님, 박힘찬 PD, 손상훈 기자님까지 이 네 명이서 스케줄을 한 자리에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오늘도 저희가 5월 19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했다가 다시 또 금요일에 왔다가 일정치가 않네요. 네, 좀 사실 이 사단이 난 절반 이상의 지분 저 때문인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청취자분들께도 항상 좀 일정한 시간에 들으시는 좀 재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키지 못해 드린 점도 죄송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급 죄송하다고 그러시니까 또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좀 고민이네요. 예. 오늘 5월 19일 금요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무슨 요리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맞춘 방안도 있었고 그 부분은 또 뒤에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요일 정해지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이현섭 기자님 두 분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손상호 기자님도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조촐하게 오늘 이렇게 또 둘이 해보는 조합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처음 아닌가요? 손상호 기자님까지 출연 안 하는 거는 되게 그렇죠.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한 96회쯤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100회가 그렇죠. 4회밖에 남지 않았네요. 갑자기 또 뭘 해야 되나. 그러네요. 바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6회 오늘 여러분의 댓글 먼저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팟빵의 댓글 볼까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아이디가 무슨 아이디일까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이 추측을 해주셨잖아요. 예. NBA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맞네요. 이번 주 댓글 보니까요. 폴은 크리스 폴 포인트 가드 이름에서 나왔고 피핀은 예전 NBA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의 단짝이었던 스카티 피핀 선수입니다 하셨네요. 저는 피펜이라고 혹시 쓰셨으면은 제가 저도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 클리퍼스 팬이라고 헷갈렸냐면 네. 클리퍼스에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 중에 크리스 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폴 피어스가 있어서 그 P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블레이크 그리핀에서 그 핀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이제 글자를 딱딱 따가지고 이렇게 지으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피펜을 이 의미였군요. 네. 현지 발음으로는 또 스카티 피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드네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크리스 폴 팬이지만 클리퍼스 팬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네요. 죄송하실 필요 없고 저도 클리퍼스 팬 아니기 때문에 네. 저 레이커스 팬이기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실버 베르베르 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선수 맞지요? 예, 에너하임 맞습니다. 33번. 예, 이 선수 이름이 그냥 영어로 주로 이제 들으시니까 그냥 영어로 들으시니까 실퍼버그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신 이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제 이 선수가 스웨덴 선수고 스웨덴식으로 발음하면 실프 베르베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BERG가 베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융베리는 융버그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름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개인 읽기 어쨌든 권장하는 거지. 이렇게 읽길 권장하는 결국 나 영어식이 편해 영어식으로 하겠어 이러면 사실 그분까지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3번 그 선수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네. 예. 이 댓글이 아마도 애너하임과 내시빌의 컨퍼런스 결승 3차전 진행될 때 쓰신 것 같아요. 현재 애너하임이 2대1로 밀리고 있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하셨는데 애너하임 졌어요. 그날 2대1로 그대로 끝났네요. 3차전이. 오타와가 이기면서 2대1로 앞서가네요. 이현숙 기자님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아, 또 축하를 받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네. 네, 피츠버그가 워낙 또 방심하면 그냥 당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저한테도 한 말씀 하셨네. 김태범 아나운서님 갈아타지 마시고 애너하임 가시죠. 손상호 기자님 예상을 믿고 가시죠 하셨어요. 예상 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 갈아탄 건 아니고요. 저도 여전히 애너하임 쪽에 저는 1라운드 시작할 때부터 애너하임 쪽에 좀 촉을 느끼고 있었던 거는 변함이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현숙 기자님이나 손성 기자님처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약간 촉을 느끼는데 아, 근데 그런 게 진짜 잘 맞을 때가 정규리그 많습니다. 막판의 기세 페이스가 어떻게 얼마만큼 올라오고 있느냐 이건데 뭐 역시나 저는 애너하임 쪽으로 아직 촉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또 4차전을 이겼더라고요.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어요. 여전히 저도 애너하임을 믿고 가는데 더 지금 저는 애너하임 쪽으로 좀 촉을 느끼는 건 뭐냐면 손상 기자님이 애너하임 질 거라 그랬단 말이죠. 애너하임 네. 예상에는 또 아주 귀신같이 네. 애너하임이 진다고 손상훈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럼 애너하임이 이길 수 있겠구나. 7차전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지금 생각하고 당장 있어요. 부드로 빠지고 지난 시리즈도 7차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 저기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애너하임 팬이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올해 사실 기회가 왔어요. 네. 그리고 애너하임과 오타와 스탠리컵 결승 가서 10년 만에 리턴 매치 기대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자, 10년 만에 과연 애너하임과 오타와가 만날지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진짜 시청률은 망하겠네요. 근데 진짜 재미없는 대진이에요. 현지에서 분위기는 또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럴 가능성 너무합니다. 네. 자, 팟빵 댓글 먼저 보고 가고요. 다음 네이버 댓글 쭉 보겠습니다. 쇼온초이님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언더독이 치고 올라가면 응원을 하게 되네요. 내시빌 오늘 졌지만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나라의 하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쇼온초이님 하키 하고 계시죠? 저희 팀에 초보 신입 부원이 10명이 넘어서 신입을 더 못 봤는데요. 요즘 다들 하키 하려고 하는가 보죠? 일산의 티모 팀도 초보 팀을 따로 운영하는데 거기도 인원이 많아서 신입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야, 요즘 뭐 다들 하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링크가 한두 개만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언제나 부족하죠. 저희 서울시 협회 장배 4부 리그 첫 경기 승리했습니다. 팀 그리핀스 잘했다고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크크 하셨네요. 팀 그리핀스 첫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이 정도면 응원이 충분합니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전을 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또 오셨습니다. 몬트리올에 계시죠? 이곳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항상 다운받아 들었는데 이번 주는 그 텀이 길어 팟빵에서 받으셨다고. 저희가 그 스케줄이 좀 바뀌었어요. 에드먼턴이 5차전에서 3대3 된 건 오심 중에 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란의 골. 그 장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심이라면 오심이고 오심이 아니라면 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진짜 애매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하키를 보면서 그렇게 애매한 적이 있었나 했는데 결국 어쨌든 오심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텔벗 선수의 패드가 그 골크리스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접촉이 시작됐다. 요 부분이 결국은 그게 골이 그대로 인정이 된 배경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판정 자체의 오심 자체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근데 어쨌든 충돌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결과 막지 못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심판들이 원래는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항상 균형의 수호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골 뭐 지금 줘도 대세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 약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3대3이 되는 골이면 되게 중요한 골인데. 제가 알기로는 첫 골이 좀
논란이 됐을 겁니다. 3대1. 아, 3대1. 야, 이 세 번째 골 역시 약간은 논란이 네, 있었지만은 네. 첫 번째 골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이제 첫 골부터 어쨌든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흐름이. 예, 그래서 만약에 예. 애너하임이 올해 스탠리컵 결승 가서 우승까지 한다면 이 장면은 또 두고두고 회자가 되겠네요. 그럴 수 신의 한 있을 수가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이 5년 전인가 밴쿠버가 보스턴에게 진 것만큼요 비교를 해주셨군요. 헵스 팬으로서 대한해와 수반의 파이널을 보고 팠는데 세네터스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빼박 7위가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바라보는 상황. 역시 몬트리올 알로에치님은 오래 들으신 그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빼박 7위라고 이현숙 기자님이 시즌 전 프리뷰 때 예상을 하셨었어요. 오타와는 분노를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랬는데 지금 파이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좋아지는 경기력인데 기대가 되네요. 우선 저도 스탠리컵 파이널에 세나터스가 가면 표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우, 카나다 한번 오시겠네요. 네. 네. 캐나다 팀이 지금 한 팀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직관을 할 수 있다는 거 부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킹님이 댓글 달아주신 게 트루도가 오타와를 열심히 밀고 있네요. 잘할 겁니다 하셨습니다. 트루도가 누구죠? 예, 그 지금 캐나다의 국무총리를 맡고 계신 분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오타와 세너터스를 응원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캐나다 팀이 하나밖에 없고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캐나다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무총리라는 이제 자리가 결국은 뭐 캐나다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아마 몬트리올을 간다고 하면 몬트리올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 땐 지하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또 하나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고로 월드 챔피언십은 2018년 덴마크, 2019년 슬로바키아, 2020년 스위스에서 하고 2021년은 핀란드 그리고 벨라루스, 라트비아 공동 개최인데 핀란드가 좀 더 유력하다 하네요 하시면서 한국도 일부의 롱런에서 2022년 네.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먼데요, 하셨습니다. 2022년은. 네. 19년, 20년까지는 정해져 있군요.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알아보지 않아서 네. 이번에 체크를 했는데 이게 덴마크, 슬로바키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덴마크는 이미 예전부터 확정이 돼 있고 19년 슬로바키아, 20년 이제 스위스. 근데 이것도 이제 나눠서 해요. 이제 그런데 단일 개최입니다. 네. 슬로바키아에서 두 개의 도시가 나눠서 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베른이랑 로잔이었나요? 슬로바키아는 브라티슬라바랑 코시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좀 더 라트비아, 벨라루스 쪽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거라 예,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일단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2022년을 노려봐야 된다. 22년이면 링크 하나 없어져 있어.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음 이제 월드 챔피언십 나가든 못 나가든 어쨌든 한번 열어보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거 관점을 가지고 좀 움직였어야 하지 않. 그런 게 좀 빠른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쪽에서도 뭐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또 이렇게 월드 챔피언십에 빠르게 갈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또 해봅니다. 벨센터 옆에서 저녁 먹으며 남기신 댓글이었군요. 너무나도 아쉬웠던 시즌. 몬트리올 아쉬웠다는 얘기시겠죠. 공격진이 보강들리는 전혀 없고 수비진은 나이 한 살 더 먹을 거고 에물리는 나갈 거고 보리우는 베가스로 간다면 그나마 다행하셨네요. 구단 수뇌부를 욕하겠지만 다음 시즌에도 많이 오고 싶을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당장 지금 라들로프 선수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1라인 없으면은 몬트리올 공격이 너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강을 해야 되고 지금 사실 몬트리올은 보강할 때가 너무 많긴 많습니다. 골 말고는 사실 뭐 다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나이도 많은 선수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즌 이번에 뭐 오프 시즌인데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JYMY님이 로초처포라는 네 글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네. 이건 도저히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네. 뭐 들으시면 해명 네. 뭐 혹시 설명을 또 다시겠죠. 이번 96회 지금 듣고 계시다면 JYMY님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님 댓글 달아주셨군요. 아침에 하키협회 김정민 팀장님이 올린 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잔류하기가 어렵네요. 전례도 그렇고 승격팀이 승리 없이 바로 강등되니 내년에 대표팀 선전을 더욱 기원합니다. 체력 훈련 중이라니까 힘들겠지만 좋은 성과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 또 승격된 두 팀이 강등됐어요. 네. 이게 뭐 김정민 팀장님이 그 쓰신 기사를 보신 분들도 뭐 확인을 하셨겠지만 2009년 이후로 2009년부터 승격된 팀이 잔류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정말 세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또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결국 차이가 난다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 사실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점은 NHL 선수들이 한두 명 합류하는 게 이제 좀 하위권 팀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데 막 사실 NHL 선수들이 100% 월드 챔피언십에 합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한두 명 합류 안 하고, 그리고 뭐 그 선수들도 그리고 NHL 선수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선수도 쉴다 그러면 또 선수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겹쳐버리면은 사실 잔류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팀들은 더더욱이요. 그런 예.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준차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작년 카자흐가 조금 아쉬운 점은, 카자흐가 그래 좀 잔류를 할 확률이 조금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그런 게 불발이 됐던 게 좀 아쉽긴 아쉽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실 뭐 당장 내년에 올라가지만 그렇게 당연히 장밋빛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클래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지금 뭐 열심히 훈련하고 하면은 뭐 D1A, 그러니까 D1A 때 어쨌든 첫 세 경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흐름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한 번씩 붙기 때문에 1승 정도 1, 2승 정도 할 가능성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단기전이라서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이변이 나오고 한다면. 예, 그런데 좀 뭐 상황 대처라든지 뭔가 하나 없었던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전반적인 패닉에 빠진 이런 모습 같은 걸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밝은 전망만은 낼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전례를 본다면 정말 현실은 1승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 예, 정말 1승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니까 좋은 성과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뭐 함께 가져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완패한 슬로베니아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 딱 현실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요새 오베치킨 트레이드설과 크로스비 은퇴설이 가끔 들립니다. 나름 타당해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방송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베치킨 트레이드, 크로스비 은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죠?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으로부터 루머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베치킨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서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 이제 겹치다 보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딱 경기에 물꼬를 딱 틀어주면서 이겨야, 그러니까 예전에 오베치킨 워싱턴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을 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리고 올 플레이오프에도 그렇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오베치킨 선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기 관리가 뛰어난 선수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반 스케이팅 스피드가 예전엔 강점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번 플레이오프 때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정규 시즌에 봐도 사실 그런 모습이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던 모습이 있고, 그런데 지금 팀 내 최고 연봉자라고 최고 연봉자거든요. NHL 전체로 따져도 거의 최상위권의 연봉자인데 전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베치킨 선수 트레이드가 이제 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딱 이런 느낌으로 많이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딱 보시면은 워싱턴 캐피탈스의 에이스는 몇 년 전부터 백스트롬입니다. 그런 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올해도 사실 뭐 그렇게 잘했는데 정규 시즌에서 지금 2년 연속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먹고도 2라운드를 못 벗어난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오베치킨 선수를 지금 트레이드한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일 것 같고요. 크로스비 선수의 은퇴설은 아무래도 뇌진탕, 최근 이제 부상 경력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딱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최근 워싱턴전에서 그 뇌진탕을 다시 겪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리고 막 어떤 의사가 이런 견해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크로스비 선수의 몸상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뇌진탕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하면은 아마추어 선수라고 한다면 당장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리고 하키 팬들도 크로스비 선수가 굉장히 안티가 많은 선수긴 하지만 그 안티들도 막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20년 뒤에 크로스비 선수가 건강으로 막 안 좋은 기사에 오르고 이런 거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네. 지금 사실 크로스비 선수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계속 뇌진탕이 이렇게 너무 잦아요. 너무 작고 뇌진탕이라는 부상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부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은퇴설 같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로스비 선수는 어쨌든 하키판에서 이룰 건 다 이룬 상태거든요. 예. 뭐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이제 비중을 차지할 거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은퇴해도 별로 이제 뭐 이룰 거 다 이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건강적인 문제가 뇌진탕이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선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런 부분은 NF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예. NH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퇴한 선수들이 계속 좀 정신적인 이상을 보이는 선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두 리그에서는 확실히 좀 리그 차원에서 좀 뇌진탕이라든지 선수 이제 커리어가 끝났을 때 이런 뭐 진단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지금 크로스비 선수의 그 컨디션,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확실하고 은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지금 플레이오프 진행은 되고 있어요. 경기에 나오곤 있는데 뭐 썩 그 역시나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경기력을 봐서도 자, 이번에 플레이오프 종료 후에 또 어떤 얘기가 이어질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이킹님이 추가 댓글 하나 또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녹음 시점이 월드 챔피언십 8강전 끝난 직후거든요. 그 결과를 또 달아주셨네요. 절대 강자 없는 4강이 결정됐네요. 대진이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4강 이따가 뭐 저희가 쭉 살펴드리겠지만 그렇죠. 어떠세요? 4강 대진표 딱 보고 4강 대진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사실상의 라이벌들이 딱 만난 대진인데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죠. 네. 이거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재밌겠네요. 그런데 왜 IIHF는 한국에서 못 보게 막아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도 안 하면서 왜 리전락을 거는지 전 그게 이게 조별리그 때는 안 그랬다가 토너먼트 가서 그런 건가요? 조별리그를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저 뒤에 막 봤는데 네. 조별리그 때는 모르겠는데 라이브를 지금 8강전은 막아놨어요. 네, 좀 한국에서는. 제가 8강부터는 좀 라이브로 보면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녹음 전날이었기 때문에 네. 보면서 좀 정리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리전락을 걸어서 이 사람들이 아니 뭐지? 저는 네. 방송을 하면은 그 리전 블락을 거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생중계를 하고 한다면은 이해를 하는데 생중계도 안 하는데 왜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는데 4강전 때 또 어떻게 될라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댓글 먼저 또 보고 갑니다.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또 꾸준히 댓글 달아주셔서 또 더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많은 감상평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NHL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파이널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7전 4선승제로 동부와 서부 각 컨퍼런스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어요. 동부 시리즈부터 오늘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중간 점검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부 오타와 세나터스와 피츠버그 펭귄스가 맞붙고 있죠. 1차전에 연장 승부를 했어요. 2대1로 오타와가 원정에서 첫 판을 잡았고요. 2차전 역시 피츠버그에서 열렸는데 이때 1대0으로 피츠버그가 셧아웃 승리로 또 서력을 하면서 1승 1패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에 3차전이 있었는데 오타와로 장소를 옮겼어요. 근데 5대1로 오타와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차전까지 끝난 현재 2승 1패로 오타와가 리드를 잡고 있네요. 와, 지난주에 이현숙 기자님 예상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타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질문에 워싱턴이 올라오면 힘든데 피츠버그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타와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거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딱 생각한 대로 딱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츠버그가 좀 지금까지는 부상자도 많고 지금 제 100% 그게 기량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과 같은 느낌이 또 전혀 없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지금 오타가 시즌 중에 줬던 좀 강팀을 잘 잡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리드를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딱 나오면서 좀 우세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승 1패로 오타와가 앞서고 있는 데는 역시 1차전 적지에서 연장에서 1차전을 잡았다는 게 오타와로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전을 지금 원정에서 잡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사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좀 역사적으로 사실 첫 경기를 딱 잡은 팀이 좀 좋은 승률을, 전체적인 승률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경기를 잡은 팀이 거의 한 70%의 확률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확률이, 7전제에서 승리할 확률이 거의 70%가 되는 거의 압도적인 승률도 그렇고, 승리한 측에서 좀 다음 경기에 대한 전술적인 주도권을 딱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예요, 이게. 예. 이번 시리즈에서 진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오타와가 1경기, 2경기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져가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을 해서 1차전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2차전에서 어쨌든 기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3피리어드에 좀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면서 이제 2피리어드 후반부터 3피리어드 후반까지 좀 경기력이 좀 너무 좋지 않으면서 좀 실점을 하면서 패했거든요. 1대1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오타와의 기부시에 감독은 약간 전술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상대 지역에서 압박을 좀 강하게 초반부터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적중하면서 이 초반 압박에 피츠버그 수비진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도 못했고, 물론 뭐 한 첫 두 골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좀 있기도 있었습니다. 좋은 이제 좀 퍽이 잘 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좀 좋은 운이 좀 좋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수비 커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꼬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얘네들은 뭐 압박 안 나오니까 우리는 뭐 우리 지역에서는 편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박이 딱 들어오니까 수비 커버리지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와장창 무너지면서 4대0을 일찍 줬고 경기를 일찍 내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전술적인 변화를 한번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 4경기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라고 상대방 감독에서는 지금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체스 매치, 감독들의 체스 매치에서 좀 더 우위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의 전술 변화가 적중을 했고 오타와가 3차전을 쉽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일단 세 경기 내내 지금 1실점씩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네, 오타와가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봉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예, 지난 시즌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일단 슈팅 수에서 무조건 크게 앞섭니다. 상대방 지역에 쉽게 진입을 해서 슛 딱 요거에서 슈팅 수 처음 쫙 벌리면서 뭐 거기에 걸리는 이제 체력적인 부담 같은 거를 상대방에 주면서 이기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번 플레이오프는 사실 그런 모습이 사실 이번 시리즈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고,
오타와를 상대로 지금 오타와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내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런 스타일의 하키를 못 보여준다는 게 지금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좀 시리즈를 어렵게 끌고 가는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 이제 4차전부터 7차전까지 4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 두 팀에게 있어서 위닝 시리즈로 가기 위한 일단 과제, 숙제는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현숙 기자님이 한 가지씩을 짚어 주셨어요. 먼저 지금 뒤지고 있는 피츠버그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타와의 지역 방어를 쉽게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경기를 3경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해법을 사실상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 2차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무너진 시점 그 부분에서는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3경기를 모두 봤을 때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지역을 뚫지 못합니다. 득점 가뭄이잖아요, 지금. 네. 예. 지금 피츠버그 하키의 가장 강점은 지역을 굉장히 수월하게 뚫어낸다. 요게 지금 굉장히 강점인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공격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 예. 지금 템파베이 예전에 이제 기부시에 감독, 오타와의 감독인 기부시에 감독이 옛날에 템파베이 감독을 할 때도 1-3-1이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체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재미를 많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오타와에서는 이걸 1-3-1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예전에는 센터라인에 스트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블루라인에 스트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블루라인 말고 우리 쪽 블루라인에서 스트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뒤로 미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진입이 안 돼요. 지금 이런 효과적인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피츠버그가 제대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1-3-1이 정말 득세를 하면서 뉴트럴존 트랩을 많이 썼을 당시에도 우와 이거 진짜 어떻게 뚫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키 애널리스트들이 막 글도 많이 썼었는데 그런 해법은 사실 지금 이제 라인을 뒤로 밀었기 때문에 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또 크게 당한 팀이 옛날에 워싱턴이 굉장히 크게 당하고 4대0으로 수입당하면서 2라운드에서 탈락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이 굉장히 전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슈팅을 하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 리드라도 잡아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계속 리드를 내주고 있어요. 1경기도 리드를 내줬었죠.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리드를 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타와의 무너진 틈을 잘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었는데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와장창 무너지면서 아예 리드를 아예 잡을 수 있는 그림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리드를 딱 잡고 우리 하키를 딱 하는 느낌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오타와가 리드를 해버리면은 바로 걸어 잠궈버리거든요. 이러면 더더욱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득점 빨리 이제 한 골을 득점을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이제 공격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싱을 많이 유도한다든지 상대방 골리에게 슛을 유효 슈팅을 해서 그쪽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서 좀 지역을 딱 잡고 시작하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야 지금 피츠버그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타와의 지역 방어를 어떻게 뚫어낼지에 대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피츠버그로서는 선제골을 내준다면 이제 걸어 잠그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차전 이후에서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정말 일단 선제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좀 큰 과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방금 이제 뉴스가 올라왔는데 지금 피츠버그가 또 부상자들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지금 3명이나 겹치면서 근데 이 선수들이 다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브라이언 러스트, 저스틴 슐츠, 파트릭 퀘른크비스트 요렇게 이 선수들이 지금 또 내일 경기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데이투데이에 올라와 있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한 명이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선수들까지 없이 상대방 원정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오타를 상대로 지금 피츠버그는 너무 이번 포스트 시즌은 굉장히 잘 싸우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단 유리한 흐름을 잡은 오타와입니다. 남은 시리즈 이제 2승만 더 하면 되는데 오타와로서
2승을 더하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의 경기력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경기력의 안정화가 필요해요. 지금 기부시에 감독이 2차전 끝나고 했던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한 말이 피리어드 6개 잘 하긴 했는데 하나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한 피리어드 그러니까 마지막 네. 계속 말씀드리는 그 피리어드를 말씀드리는 2차전 3피리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 패배랑 결과가 연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정말 이 2차전 2피리어드 중반부터 3피리어드 중반 딱 요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안 좋은 피리어드. 근데 이건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진짜 슈팅 하나도 못했습니다. 피리어드 동안 거의 한 20분 동안 슈팅을 하나도 못한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실점을 했죠. 이게 또 이제 뒤처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이제 패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오타와가 지금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는데 좀 이제 피츠버그 같은 이런 강팀 아무리 뭐 부상대가 빠지면 피츠버그는 피츠버그거든요. 이런 강팀을 상대로 좀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자, 피츠버그와 오타와의 시리즈. 양 팀의 과제를 한 가지씩 짚어주셨는데 과연 누가 먼저 이 과제를 풀어낼지 결국 그것이 또 승패를 가르는 또 요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다음 서부 시리즈 볼까요? 내슈빌 프레데터스와 애너헤임 덕스가 맞붙고 있죠. 여기는 지금 오늘 저희 녹음일 바로 그 녹음 직전에 4차전이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1차전 여기도 1차전 연장을 했어요. 애너하임에서 3대2로 내슈빌이 1차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는 애너하임 덕스가 서력을 했죠. 5대3으로 애너하임이 이기면서 애너하임의 2연전은 1승 1패로 끝났고요. 내슈빌에서 3, 4차전이 있었는데 3차전을 2대1로 다시 내슈빌이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로 앞서 나갔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연장 승부를 냈는데 오늘은 3대2로 애너하임이 연장승을 거두고 지금 시리즈 2승 2패 아주 치열하게 균형을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내슈빌이 지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홈 경기 7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네요. 정말 뭐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이 4차전까지의 양상 어떤 감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 부제는 내슈빌 압도적인 우세고 빈틈을 굉장히 잘 노릴 때 애너하임이라고 잡아놨지만 4차전 경기를 보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지금 이제 1, 2, 3차전까지의 흐름은 내슈빌의 부지런하고 빠른 공격에 좀 애너하임이 해법을 못 찾는 그림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4차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애너하임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찾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슈빌이 좀 꾸준한 경기력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 수비수 탑4 그렇게 손 기자님 그렇게 칭찬은 그렇게 탑4 이제 저도 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지만 이 탑4 선수들이 모두 24분이 넘는 활약을 해주면서 평균 24분이 넘는 활약을 해주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하면 진 2경기에서 리네 선수가 사실 좀 막았어야 되는 걸 다 실점하면서 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오늘도 사실 실점한 3골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소프트 골이라 그러죠. 좀 뭐랄까 어렵게 막을 수 있는 퍽이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실점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예. 이런 부분은 갑자기 또 리네 선수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면 좀 불안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리네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예. 10년 전 우승 당시 지금 애너하임을 보시면은 좀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라인 매치업이 환상적이었어요. 상대방의 딱 라인에 맞춰서 우린 누구 내고 이게 완전히 딱딱딱 들어막히면서 완승을 가져갔었는데 좀 이번 시리즈에서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너하임이 시리즈를 어렵게 가져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밀린다고 느끼는 게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2대2가 됐고 이제 지금 3전 2선승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3전 2선승인데 홈에서 2경기가 남아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승 2패로 뒤지다가 한 4차전을 잡고 2승 2패를 맞췄다. 그리고 남은 3경기에 홈 경기가 2번이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애너하임이 좀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죠. 유리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예, 지금 뭐 4경기를 2대2 맞춰서 2대2를 딱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 팀들이 이제 7차전 다전제에서 얼마나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봤는데요. 4차전을 잡고 2대2를 만든 팀은 47.5%의 확률로 그 시리즈를 이긴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사례가.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승률이 높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또 재밌는 데이터가 뭐냐면 4차전을 원정에서 잡고 2대2로 만든 팀은 승률이 58.2%입니다. 지금 애너하임의 경우네요. 그렇죠. 어.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찬 데이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내슈빌이 홈에서 절대 지지 않는 걸 잡기도 했고, 그리고 뭐 운이 됐든 뭐든 됐든 어쨌든 오늘 경기 이기긴 했지만 전반적인 뭐 모습 같은 데서 이번에는 슈팅 수도 밀리지가 않았고요. 이런 모습 보면은 조금씩 에너하임이 뭐 어떻게 보면 에너하임이 더 유리하다고 보셔도 별로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부드러도 없어요. 부드로 감독이 없어진 후로 이미 지난 2라운드에서 에드먼턴 상대로 7차전 홈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손성호 기자님은 7차전 안 된다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성호 기자님은 애너하임이 7차전에 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애너하임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2승 2패. 양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양팀에게 있어 또 과제를 한 가지씩 짚어주셔야 되는데 애너하임부터 볼까요? 예, 에나임은 상대방의 1라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슈의 1라인인 조한슨, 폴스베리, 아르비드손 요 3인방이 좀처럼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경기를 빼고 말씀드리면은 3경기에서 이 세 선수가 올린 포인트는 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르비드손 선수와 폴스베리 선수가 1골 둘이 합쳐서 1골 2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3명이 4경기에서 13포인트는 올렸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을 빨리 막아야 이제 애너하임이 좀 더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못 막기 시작하면은 애너하임이 아무리 홈에서 2경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 갈 확률도 있습니다. 예. 물론 라이언 캐슬러 선수가 굉장히 막는데 분전을 하고 있는데 3라인에서는 이제 3차전에서 좀 제대로 못 막는 모습이었거든요. 4차전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어쨌든 좀 결과로 봤을 때는 1골 2어시스트를 내줬다는 부분은 좀 안 좋고요. 케빈 비엑사 선수가 그래도 지금 돌아와서 4차전에 약간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이제 수비진의 안정감을 좀 더한 상황인데 그래도 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막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라인을 막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1라인에게 너무 많이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애너하임의 과제로 봐주셨고요. 내시빌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보조 득점원이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슈빌 같은 경우에 슈팅 수 대비 득점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네. 1라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별 기여가 없습니다. 내슈빌이 지금 4차전까지 슈팅을 143, 슈팅 수가 143이에요. 4경기에서 143개의 슈팅을 때렸어요. 그런데 10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당 2골 조금 넘는 수준이군요. 3골은 그렇죠. 채 안 되네요. 네. 이거는 정말 사실 10% 정도가 거의 이제 슈팅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 사실 한 10% 정도의 득점만 해냈어도 네. 시리즈를 굉장히 수월하게 끌고 갈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14골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한 게임도 안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터지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애너하임 선수들이 왜 얘네들이 경기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경기에 던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막 쓸데없는 페널티 범해가지고 5대3 파워플레이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이런 부분에서도 내슈빌이
전혀 이제 득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조 득점원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된다.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피셔, 윌슨, 에른 크로크, 그 다음에 제임스 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활약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해줘가지고 보조 득점원도 좀 득점 기여를 해줘야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 진출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슈빌과 애너하임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는 NHL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자, 과연 이 네 팀 중에 두 팀만이 이제 살아남게 될 텐데 다음 주 저희 녹음 때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 댓글에서도 느낄 수가 있지만 각 팀들 팬분들도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도 지금 오타와 팬 한 분 계시고 뭐 각자 응원하면서 아주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에는 2017 IIHF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또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개막해서 조별리그가 다 끝났고 이제 8강 토너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현재까지 상황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 녹음 직전에 8강전이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팀이 가려졌고요. 일단 조별리그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하고 토너먼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조, B조 나눠서 진행을 했었죠. 순위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A조 미국이 승점 1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러시아 승점 1점 차이였네요. 3위 역시 또 1점 차이로 스웨덴, 4위 홈팀 독일이 4위로 8강 진출 또 마지막 티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위가 라트비아 독일에게 승점 1점 차로 아깝게 됐고요. 6위는 덴마크, 7위 슬로바키아, 8위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결국 승점 1점으로 최하위 강등이 됐습니다. 다음 B조 보겠습니다. B조는 캐나다가 승점 1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2위가 승점 15점의 스위스, 3위가 체코, 4위 핀란드가 결국 4위에 이름을 올렸군요. 5위는 역시 홈팀 프랑스였고요. 6위 노르웨이, 7위 벨라루스, 8위 슬로베니아가 승점 1점으로 최하위 강등이 됐습니다. 뭐 예상대로 흐름대로 나온 결과들이 일단 뭐 강등팀이 이탈리아, 슬로베니아가 됐다는 점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씩 조별리그에서 나타난 좀 특징을 볼게요. 일단 각조 1위를 차지한 팀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조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어요. 미국이 사실 첫 경기 독일에게 지면서 출발했는데 네. 이후 내리 6연승을 했네요. 남은 경기 6경기로 모조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마지막 뭐 러시아전에서 질 것 같았는데 그 경기에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잘 이기면서 지금 8강 조 1위로 8강에 진출을 했었죠. 예. 네. 지금 스페셜 팀에서 상위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근데 효율 5대5 상황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부분이 좀 강점이었는데 왜 얘네들 하필은 8강에서 핀란드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딱 적었을 때가 그 경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별리그 끝났을 때. 조별 끝났을 때 적었는데 8강에서 의외의 변수가 많은 핀란드를 만나는 점은 약간 부담스러운 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 적었었는데 근데 핀란드에게 딱 져버렸네요. 얘 여기 딱 발목을 잡히면서 네. 토너먼트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또 네.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미국이 마지막 러시아전도 잡으면서 A조 1위를 차지했던 조별리그였고요. B조의 1위는 캐나다입니다.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뭐 그냥 결과들은 나왔고 근데 뭐 스위스한테 한 번 졌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면 뭐 오게 티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조별 끝난 딱 결과를 보시면 러시아 다음으로 보여주는 가장 압도적인 득실과 그렇고 그리고 스페셜 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파워플레이 2위, 페널티 킬링 3위, 그리고 골텐딩도 굉장히 상위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이런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점이 캐나다의 호성적을 좀 뒷받침해 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8강 진출한 또 다른 팀들을 보면 혹시 뭐 이름값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이 될 것 같은데 2, 3위 팀들 A조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2위, 스웨덴이 3위로 올라갔고요. B조에서는 스위스가 2위, 체코가 3위로 8강에 올라갔습니다. 뭐 이 팀들은 뭐 8강 진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팀들이긴 했어요. 예, 뭐 사실 뭐 다 8강 진출 올라올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팀이고 약간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스위스 자리에 보통 이제 핀란드가 들어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8강 확정 지었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7경기에서 35득점 최강의 이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뭐 어쨌든 미국에게 한번 딱 진 그것 때문에 지금 2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하위 팀들은 모두 잡았고 러시아와 미국에게만 패배를 해서 지금 3위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캐나다를 잡는 이게 결국은 이 팀이 2위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배경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체코도 이겼어요. 그렇죠. 체코 이제 순위가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던 체코까지 딱 잡으면서 뭐 2위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지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웨덴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딱 3위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네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에 같은 조에 이 세 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캐나다, 스위스, 체코. 네. 근데 당초에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게 캐나다는 뭐 워낙 넘사벽이고 그렇죠. 그러면 체코, 스위스 근데 약간 랭킹으로 보나 뭐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나 그래도 체코보단 스위스가 좀 해볼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대회 결과 보면 스위스가 캐나다, 체코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스위스가 장난 아닌데? 약간 이 생각 또 듭니다. 물론 캐나다가 진짜 1군 끌고 오면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스위스도 충분히 캐나다와 붙어볼 만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이건 뭐 어쨌든 뭐 조별에서 뭐 스위스는 작겠지 이런 생각하고 딱 달려들면 딱 지기 좋은 딱 그런 그림이고요. 네. 로만 요시 없는데도 이럽니다 지금. 아니 진짜 뭐 여러 가지 몇몇 선수들이 없는데도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수비에서 딱 안정감 잡아주는 로만 요시 딱 들어오고 이런 모습 나오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 어려운 팀들입니다. 네, 정말 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죠. 네. 이렇게 단판 딱 붙는 한 번 딱 붙는 이런 상황이면요. 그리고 4위에 올라 있는 팀들이 저는 눈에 띄어요. A조 4위가 독일인데요. 사실 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4위와 5위 다툼을 하던 독일과 라트비아전이 있었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독일이 슈다웃까지 가서 승리를 하면서 8강 진출 마지막 티켓을 잡았습니다. 이야, 이 뭐 그림도 이런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홈팀이 홈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슈다웃에서 이겨가지고 8강 진출을 성공한다. 이건 정말 굉장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3승한 게 결국은 끝이었다. 예. 이런 부분은 뭐 좀 아쉽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이겼으면은 8강에는 라트비아가 갔겠죠. 네, 그런 모습. 그리고 라트비아도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딱 그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했는데 어쨌든 뭐 짐을 싸게 되었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사이트 선수 같은 뭐 NHL에서 지금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선수도 합류를 했고 뭐 지금 독일 대표팀이 마르코 슈트름 감독 부임 이후에 계속 지금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독일도 이제 앞으로 랭킹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B조 4위가 핀란드인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8강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또 4강까지 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핀란드가 사실 이번에 저는 진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핀란드 망했네 이 이야기를 저는 했었어요. 네. 프랑스에게도 졌었죠. 정말 이번에는 좋은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꾸역꾸역 중간부터 이기기 시작하더니 뭐 노르웨이도 뭐 연장에서 잡고 그리고 뭐
또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코 잡았었나요? 그 뭐 마지막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핀란드가 끝까지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승점을 1점, 2점씩 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프랑스를 1점 차로 제치고 4위로 8강에 진출하는 이런 예. 뭐 끈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핀란드 올해 어렵겠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뭐 핀란드는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사실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나왔을 뿐이에요, 선수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꾸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던 토너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별리그의 마지막 이슈로 이 강등 팀들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승격으로 올라갔던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가 결국은 1승도 못 챙기고 최하위로 강등이 됐어요. 일단 이탈리아가 뭐 우리 대신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최하위로 강등이 됐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기회는 있었어요. 마지막 그 두 번째 경기였죠. 벨라루스전. 그렇죠. 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강등을 저희 녹음하는 결정짓는- 날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네. 강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단두대 매치라고 봤었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 자책골이 나오면서 그렇죠. 경기를 내주고 결국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게 승격 팀들이 잔류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과제일까요? 결국은 이제 이게 수준을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그냥 말해주는 거죠.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다. 수준차가 이 정도 난다. 아무리 D1A랑 탑 디비전 팀들이랑은 결국은 이 정도의 수준이 난다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아쉬운 경기가 한 경기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렇죠. 라트비아전을 2대1로 지지 않았습니까? 예. 요 경기가 이걸 잡았다면 그래도 좀 채면 슬로바키아와 어떻게 좀 비벼보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게 결국 이탈리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 같이 굉장히 좋은 수비팀 이탈리아는 D1A에서 거의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에요. 네. 실점 굉장히 그런데 탑 디비전에 32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35득점을 했는데 32실점을 했어요. 예. 아무리 수비력이 D1A에서 뛰어나고 해도 결국 이 스타일 자체가 탑 디비전에서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수준차를 더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연장 성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장패 1패, 6패. 그래서 어쨌든 도합 7패. 이제 두 팀이 다 똑같은데 예. 이 팀도 36실점이나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팀이 근데 13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작년에 우리나라랑 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슬로베니아전 때요. 정말 완패를 했거든요. 진짜 손발 하나도 못 써보고 그냥 싹 밀려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런 팀이 탑 디비전에서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당장 내년에 월드 챔피언십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가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 올라가서 맞붙게 될 텐데 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잔류를 하게 된다면 정말 뭐 2009년 이래로 그렇죠. 볼 수 없었던 그 또 새로운 역사가 될 텐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였나요? 2008년에 프랑스가 프랑스였군요. 살아남은 전례가 한번 있었다고 우리 대한아이사 기업의 김정민 홍보팀장의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네요. 그래도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NHL에 뛰고 있는 공격수 특급은 지금은 이제 특급이 아니게 됐지만 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모두 합류하게 된다면 조금은 이변을 노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번 D1A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 이외에는 그렇게 기댈 게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망이 뭐 뚜껑을 닫지는 열어봐야 않은데 되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잘 해봐야죠. 지금 어떻게 뭐 보면, 가는데요. 예, 네. 부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도전자의 입장이고 뭐 잃을 것 없이 부딪혀 본다면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015년에 그래도 승점 5점을 땄던 또 경험이 있네요. 내년에 우리나라와 함께 또 오스트리아까지 선전을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별리그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저희 녹음 직전에 8강전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예상했던 결과도 있고, 뭐 약간 뒤통수를 치는 결과가 있는데 이 뒤통수를 치는 결과가 첫 경기에 나왔습니다. 8강전 미국과 핀란드의 대결이었죠. 핀란드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미국이 조 1위를 해고 올라갔는데 조 4위한테 잡혔습니다. 핀란드가 정말 강팀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딱 요게 그대로 나온 경기라고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핀란드 뭐 하나 기댈 게 없었거든요. 미국한테 아무것도 뭐 저자인 지표도 그렇고 예전에 골리라도 그래도 예전엔 강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합류 NHL 선수 클래스를 봐도 전혀 높은 게 없고 그런데 역시나 이제 핀란드는 조직력이 뛰어난 하키를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전이잖아요. 선제골을 딱 넣는 순간 거의 뭐 또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또 이걸 2대 0으로 잡아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제프 블라실 미국 감독은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안타깝지만 지도력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제프 블라실 감독이 NHL 디트로이트 레딩스를 맡은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 팀 대표팀을 이끄는데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점차적으로 고쳐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핀란드가 미국한테 2번 다 이겼었는데 올해도 미국이 핀란드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핀란드가 로스터도 좋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전혀 꿀릴 게 없었거든요. 미국을 상대로.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올해는 그렇게 변변한 NHL러들 다 출전을 고사했고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게 역시나 핀란드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렇네요. 8강전 두 번째 경기는 러시아 대 체코의 경기였습니다. 여기는 3대 0으로 러시아가 승리를 했고요. 또 4강에 올라갔네요. 이현숙 기자님이 당초에 이번 대회 러시아를 우승 후보로 꼽아주셨었어요. 네. 순조롭게 4강까지 올라가 있네요. 예, 지금 뭐 체코를 그렇게 어렵게 잡지 않았는 모습을 보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러시아 넘버원 골리는 바실레프스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보브롭스키 선수가 시즌 내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모습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체코가 이번에 로스터가 결코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정규리그 지금 뭐 조별리그 결과에서도 나쁜 결과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뭐 굉장히 좋은 로스터였는데 이 체코 로스터를 상대로 셧아웃을 거뒀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한 선수들이 전부 NHL 선수들이었습니다. 디미트리 오를로프, 예브네기 게니 쿠즈네초프, 지금 워싱턴에서 합류한 두 선수. 예. 첫 번째, 두 번째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은 쿠즈네초프 선수와 쿠체로프 선수가 합작을 딱 하면서 3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멤버 좋아요. 예, 너무 좋죠. 공격은 어떻게 보면 캐나다보다 더 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공격도 좋지만 그 수비도 되고 있는 게 그렇죠. 조별리그에서 러시아가 16개 팀 가운데 최다 득점 팀이면서도 최저 실점 팀이란 말이죠. 예, 그것도 이제 마지막 경기 미국전 제외하면은 더 예. 좋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8강전에서도 완봉승했고 예, 바실레프스키로 어. 가자라는 예. 겁니다. 제 결론. 다음 상대가 이제 캐나다인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8강전 세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스웨덴의 대결이었어요. 여기는 3대 1로 스웨덴이 승리하고 또 4강에 올라갔습니다. 캐나다를 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룬드크비스트를 넘는 데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위스가 한 골을 넣긴 했는데요. 이게 그 에크만 라르손 선수의 스케이트에 맞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득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봉패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6 수비를 보시면은 전 팀을 통틀어도 이만큼 좋은 팀이 없거든요. 그런 수비력을 지금 계속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앞으로가 좀 고민인데 4강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핀란드의 전력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웨덴 팬분들은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스웨덴이 4강 티켓을 잡았고 8강전 마지막 경기는 캐나다와 독일 경기였는데요. 스코어 2대 1로 캐나다가 독일을 꺾고 또 4강에 올라갔습니다. 독일이 선전했는데요. 캐나다가 첫 두 골을 넣지 못했으면
1, 2피리어드에 한 골씩 넣었는데 이걸 넣지 못했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습니다. 예. 지금 독일 골리는 필립 그루바워 골리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워싱턴 캐피털스의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의 백업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와 캐나다의 그 우대 벼락과 슈팅을 다 막아내고 처음에도 막 그 흐름이 일찍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라일리 선수 그렇게 막아내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골텐딩이 확실히 받쳐주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독일이 3피리어드에 한 골 넣을 수 있었던 게 그 브레이크웨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캐나다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이 굉장히 선전했어요. 2대1이면 캐나다를 상대로 2대1이면 이건 뭐 사실 저도 진 것 같지 않은 패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슈트런 감독 이후에 독일 대표팀이 정말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일 대표팀도 약간은 좀 세대 교체가 딱딱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간은 좀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가 약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연령대별로 지금 18세나 20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조금은 처진 모습을 또 보이고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남자 대표팀에서 지금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앞으로 독일 학기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유럽의 강호로 거듭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에 슈트아웃 승리로 극적으로 8강에 올라갔고 최강 캐나다를 맞아서도 좋은 경기를 했고 뭐 홈팬들에게도 좋은 경기로 선사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이 독일이 어느 정도까지 또 성장을 할런지 더 기대가 되는 이번 대회였어요. 이렇게 해서 4강전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5월 20일 토요일에 준결승 2경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첫 번째 준결승 캐나다와 러시아가 붙습니다. 와, 요거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네요. 뭐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하신 경기고요. 이번 러시아와 캐나다는 정말 어렵네요. 왜냐하면 항상 캐나다가 좀 좋은 골리가 나오면서 러시아의 칼 같은 공격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올해는 그게 좀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수비력이 많이 흔들리는 느낌은 그렇게 받지 못했거든요. 예. 미국전을 지긴 했지만은 뭐 그런 경기는 한 경기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은 탈락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러시아는 사실 지금 캐나다를 드디어 넘기 굉장히 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격진의 레인밸류를 보셔도 사실 캐나다에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비도 잘 해주고 있고 골리 같은 경우는 바실렙스키가 거의 뭐 러시아 넘버원을 호시탐탐 노릴 정도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 우승 후보로 꼽은 러시아에 대한 기대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이 캐나다를 넘을 수 있는 기회다. 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두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도 매치업 자체가 흥미진진해요. 그렇죠. 매치업 자체도 흥미진진하고 이 둘은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앙숙인 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웨덴을 보시면 빌리암 닐란데르 선수와 그 백스트렘 선수가 너무 좋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을 지금 핀란드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약간은 의문이고 사실 지금 핀란드는 좀 구멍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부분이 메워지고 있는 상황인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 부분도 그렇고 골리 부분 룬드크비스트 선수 들어왔죠. 탑6는 원래 공고했죠. 그리고 공격 부분도 백스트램 선수 들어오면서 센터진이 확 세졌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번 4강에서는 스웨덴이 좀 무리 없이 이길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좀 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캐나다 대 러시아, 스웨덴 대 핀란드 이제 준결승이 기다리고 있고 한국 시각으로 5월 21일 일요일에 3, 4위전과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4강전 이후는 독일 쾰른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미 그 쾰른의 링크를 경험했던 러시아, 스웨덴이 또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그렇죠. 해보게 되네요. 예, 그렇죠. 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네. 점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이득이 될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남은 경기
또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승합니다. 힘주어 다시 네. 한번 외쳐주셨는데 러시아 지면 어떡하시려고. 뭐 2연속 저점 하나 하면 되죠. 아, 지면. 알겠습니다. 예. 비하인드넷 96회 오늘 많은 경기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온더스포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온더스포츠 치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와 저 김태범 둘이서 진행했던 96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엔 또 박김찬 PD와 손상호 기자가 합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